안녕하세요.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명상에 접근하는 방법에 이어서 명상 두 번째 시간, 슬픔에도 본질이 있는가 라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승이 말문을 열었다. 맑고 푸른 하늘을 떠올려 보거라. 기분이 좋지 않느냐? 하늘이 그렇게 맑고 푸르면 마음이 울적해지기가 쉽지 않지. 이제 너의 마음이 그런 푸른 하늘과 같다고 상상해 보거라. 많은 생각과 혼란, 갈망으로 어수선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의 근원적인 본질, 즉 본래의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스승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시 나의 마음은 전혀 맑고 푸르지 않았다. 이런저런 생각과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순히 너의 마음이 청명한 하늘과 같다고 잠깐이라도 상상해 보라는 뜻이다. 과거에 매우 행복하고 느긋했던 순간을 떠올린다면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다. 스승의 말씀은 옳았다. 그 순간에 행복했던 상황을 떠올리자 나의 마음이 푸른 하늘과 같다고 상상하는 일이 실제로 쉬워졌다. 좋다. 이제 잔뜩 흐린 날을 상상해 보거라. 온통 먹구름이 깔린 하늘. 푸른 구석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새까만 먹구름이 아주 두텁고 무겁게 깔린 하늘 말이다. 요점을 강조하려는 듯 스승은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기분이 어떠하냐? 스승이 물었다. 그다지 좋지는 않지? 이제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이 너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상상해 보거라. 어떤 때는 가볍고 하얗고 친근해 보이지만 어떤 때는 무겁고 까맣고 암울해 보이지. 구름의 색깔은 단순히 그 순간에 네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반영하는 거다. 맞는 말이었다. 가볍고 하얗고 친근한 구름, 즉 즐거운 생각이 수없이 떠오를 때는 마음이 분주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명상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일부러 떠올리려 애쓰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겁고 어두운 구름, 즉 힘겨운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견딜 수 없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곳으로 오기 위해 너는 비행기를 타야 했을 것이다. 네가 출국하던 그날의 날씨는 어땠느냐? 흐렸느냐? 네, 영국은 늘 날씨가 흐립니다. 스승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렇다면 너는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오직 푸른 하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하늘에 먹구름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구름 위에는 언제나 청명한 하늘이 존재하지. 지당한 말씀이었다. 수없이 비행기를 타봐서 나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스승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결국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는 얘기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다는 듯 스승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나는 돌아와 스승께 배운 내용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다.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 나는 이 말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했다. 구름은 우리의 생각이고 따라서 마음이 그 모든 잡다한 생각으로 어수선해지면 푸른 하늘은 일시적으로 흐려질 수밖에 없다. 나의 경우 마음이 수많은 생각으로 지나치게 분주했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푸른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 거의 잊고 산 셈이다.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근원적인 본질은 푸른 하늘처럼 변함이 없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기분이 좋지 않거나 감정이 나쁠 때 구름은 단지 더욱 짙어지고 더욱 많은 주의를 끌어들일 뿐이다. 드넓은 하늘에 단 하나의 생각만 있을지라도 그 한 가지가 우리의 모든 주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가르침이 내게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그 이전까지 내가 언제나 푸른 하늘을 어떻게든 창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고요한 마음을 뜻하는 헤드스페이스를 경험하려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막연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창조해낼 필요가 없다. 푸른 하늘은 곧 헤드스페이스이고 그것은 언제나 이곳에 존재했다. 이 깨달음은 내가 명상에 생각하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명상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인위적인 마음의 상태를 창조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아니었다. 또한 명상은
단 하나의 구름도 생기지 않도록 애쓰는 과정도 아니었다. 오히려 정원에 의자를 놓고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것에 더 가까웠다. 때로는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구름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은 상태로 참을성 있게 앉아 있을수록 푸른 하늘이 더욱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치 저절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는 뜻이다. 그런 식으로 오가는 구름을 지켜보면서 나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다. 이전의 명상에서는 경험한 적 없는 공간 감각을 갖게 된 것이다. 게다가 그런 방식을 통해 나는 일부러 애쓰거나 무언가를 행하지 않고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앉아서 마음을 자연적인 상태에 둘 수 있다는 확신도 갖게 되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의 양이나 강도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라. 무엇보다 언제나 고요하고 언제나 평온하며 언제나 청명한 공간, 어느 때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마음속에 갖는다는 것,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편안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보라. 내가 수도승이 된 이유를 되짚어 볼 때 언제부터 불행하다고 느꼈는지 그 순간을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다. 그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당시 이복 여동생 조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벤을 몰고 가던 어떤 남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었다. 나는 나를 둘러싼 슬픔으로 그것에 마주할 자신이 없었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그저 내 삶을 살아가며 견디는 쪽을 택했다. 그런 후 몇 달 지나지도 않아 예전 여자친구가 심장 수술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어른이 되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무심하게 다룰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 일렁이는 모종의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었다. 바로 그런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쑤셔넣는 방법이거나 외면하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보다 더 큰 무력감과 절망을 느낀 순간은 결코 없었다. 온전한 투지와 의지력 때문이든 두려움 때문이든 나는 그 일련의 사건 후에 찾아온 여러 감정을 한동안 철저히 억눌렀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나자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분출되기 시작하면서 나를 둘러싼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때로는 감정이 아주 명확해져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만 대개는 그저 막연한 슬픔이 솟구쳤다. 나는 그런 감정과 꽤 오랫동안 싸움을 벌이면서 무시하거나 저항하려고 했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던 탓에 나는 좌절감이 들었고 명상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틀림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결국 명상을 하려고 앉을 때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승을 찾아갔다. 스승은 질문을 던졌다. 누군가 너를 웃게 해주면 좋으냐? 물론이죠. 나는 웃는 얼굴로 답했다. 누군가가 너를 울게 하면 어떠하냐? 그것도 좋으냐?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에게 2번 다시 슬픔을 느끼지 않을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떻겠냐? 그러면 좋겠느냐? 물론이죠. 나는 간절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와 동시에 너는 웃는 능력도 상실해야 한다. 스승은 갑자기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슬픔과 기쁨은 한 세트에 속해서 둘 중 한 가지만 가질 수 없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너는 지금 그릇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 진정한 행복은 즐거울 때의 기쁨과 힘겨울 때의 슬픔을 구분하지 않는다. 명상은 즐거움이 주는 행복감을 찾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런 행복감을 원한다면 파티에 가야지. 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그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언제나 편안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반박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거라. 스승은 말을 이었다. 감정이란 인간 존재의 일부다. 세상에는 너보다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종종 특정한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는 성향을 보인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행복한 감정을 갖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불행한 감정을 갖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 밑에 존재하는 무엇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며 불행한 사람은 쉽사리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이 무엇이냐? 주로 슬픔입니다. 그 때문에 명상을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이 생기고 다시 슬픔이나 걱정을 멈출 수가 없어 화가 납니다. 걱정과 분노는 잠시 제쳐놓도록 하자. 그것은 나중에 다루면 되니까. 게다가 그 둘은 슬픔에 대한 너의 반응일 뿐이다. 일단 애초의 감정인 슬픔을 들여다보자. 슬픔이 너에게 어떤 감정을 품게 하느냐? 그것은 슬픔이 너에게 갖게 만드는 인상 내지 생각일 뿐이다. 슬픔이 실제 갖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물러서지 않고 조금 더 고집을 부렸다. 아닙니다. 실제로 슬픈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슬픔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다. 너의 마음속에 있느냐? 너의 몸속에 있느냐? 그 모든 곳에 있습니다. 확실하냐? 스승은 끈질기게 물었다. 슬픔을 찾아보려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조금 풀이 죽어 고개를 저었다. 슬픔에 대한 생각이 골똘했던 탓에 슬픔을 관찰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떠올려 본 적도 없었다. 좋다. 그렇다면 우선 그 일부터 해라. 가서 슬픔을 찾아보고 난 후에 다시 오거라. 그 후 2주 안에 나는 슬픔을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슬픔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채색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생각이 곧 슬픔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생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서 그것들이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는 느낌조차 가질 수가 없었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때문에 슬픔이 실제로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았지만 스승이 나더러 찾아보려고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명상을 하는 동안 나의 몸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아래까지 몸 전체를 샅샅이 훑으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찾아내려고 했다. 확실히 그 감정은 환상에 불과했다. 스승이 물었다. 그래, 찾으려던 것을 찾았느냐? 그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슬픔을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슬픔이 저의 생각을 채색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지만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몸에 슬픔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제가 그곳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몸의 다른 부위로 옮겨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스승은 동의한다는 듯 미소를 띄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라고 생각되느냐?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슬픔이 실제로 그곳에 살고 있다면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모양은 어떠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슬픔을 조금 더 관찰하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자. 나는 다시 물러서서 슬픔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슬픔을 관찰하는데 알아차린 한 가지 사실은 그 감정의 강도가 약화되는 것 같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우연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 어쨌든 나는 다시 스승의 지시 그대로 슬픔을 찾으려 애썼다. 그 일은 쉽지 않았다. 슬픔이 일정한 모양이나 크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상당히 크게 느껴졌고 또 어떤 때는 작게 오그라든 느낌이 들기도 했다. 때로는 아주 묵직하게 느껴졌고 때로는 약간 가볍게 느껴졌다. 슬픔을 뚜렷하고 확실하게 감지했을 때조차 그 중심점을 찾아내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 내가 무시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슬픔의 강도가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생각을 간단한 알아차림으로 대체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 무언가가 변했다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지난번에 나는 명상을 하면 더 많이 알아차릴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명상하면 불쾌한 감정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더 많이 알아차릴 때는 그런 불쾌한 감정이 활개칠 공간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다. 불쾌한 감정에 시도 때도 없이 몰두하는 것은
당연히 그 감정이 돌아다닐 공간을 크게 넓혀주는 셈이지. 그 감정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그 감정에 몰두하지 않으면 그것은 차차 힘을 잃기 마련이지. 스승은 강조했다. 찾고 있던 슬픔은 찾았느냐? 아니요, 찾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거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 나는 그런 감정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슬픔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하면서 실제로 그것을 찾아내기가 몹시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네가 특정한 감정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은 어떠하냐? 슬픔을 알아차린 후에 단순히 지켜보기만 했을 때도 걱정이 되거나 화가 나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스승의 말이 옳았다. 나는 걱정도 되지 않았고 화도 나지 않았다. 나는 내게 그토록 많은 문제를 안겨준다고 믿었던 슬픔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사실에 몇 차례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바로 그것이다. 더욱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스승이 말했다.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감정에 그렇게 강하게 반응할 이유가 있겠느냐? 어떤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특정한 감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생각은 결코 그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더욱 저항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저항이 없어지면 그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화가 나면 더 많은 분노로 그에 반응하며 기름을 부어 분노의 불길이 계속 솟구치도록 만들었다. 걱정이 생기면 내가 걱정하고 있음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자 나는 애초에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 또 그 감정을 단순히 알아차리자 그것은 마치 한번 빛을 봤으니 됐다는 듯이 기꺼이 떠나가는 것 같았다. 불쾌한 감정이 솟아오르면 우리는 종종 그것을 철저히 차단한다.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지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그 감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만들 뿐이다. 알아차림과 객관적 관점을 갖는 능력은 우리의 내면에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감정이 오가게 내버려두는 법을 배운다면 그 감정이 아무리 힘겹고 강렬해도 모든 것이 괜찮다는 느낌을 언제든 가질 수 있다. 감정은 주변 사람과 상황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것의 직접적인 결과로 주변 환경과 상황, 사람들과 맺는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우리와 세상 사이에 놓인 일종의 필터다. 화가 날 때는 세상이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 경우 우리는 상황을 장애로, 타인을 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행복할 때는 세상이 아주 우호적인 곳으로 보일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을 기회로, 똑같은 타인을 친구로 인식한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명상가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책 앤디 버디컴의 당신의 삶의 명상이 필요할 때의 주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